자,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OBS 법전 시간,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조계의 이슈와 사건들을 유쾌, 상쾌, 통쾌하게 풀어주시는 법조계의 비타민 구민의 변호사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거의 한 달 만에 뵙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그동안 바쁘게 일하고 육아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왜 이렇게 주말 끝나고 보니까 이렇게 좀 피곤해 보이시죠? 아, 네, 주말이 더 바빠요. 그죠. 예. 하여튼 뭐 바쁜 주말을 끝내고 월요일 날 이렇게 또 뵙게 되니까 반갑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갑기도 하고. 네, 저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앞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뉴스 보면 잔혹한 사건들도 참 많고요. 매번 데이트 폭력 사건 때문에 공분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 또 데이트 폭력이 뭘까 정의 내리기도 참 애매한 것 같은데 그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한국 데이트 폭력 연구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이란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모든 폭력을 말하고 데이트 관계가 종결된 이후에도 지속되는 심리적 손상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비난과 무시, 고함과 욕설, 신체 폭력 및 상해, 성추행, 성폭행, 사생활 감시, 통제, 유인, 감금, 디지털 데이트 폭력, 경제적 및 사회적 피해 이 모든 걸 포함해서 기타 데이트 관계 및 이별 후에도 지속되는 모든 폭력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네. 굉장히 좀 폭이 넓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친밀한 관계에서 뭐 일어나고 있는 뭐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폭력이 다 해당되고 그다음에 또 연인 관계에서는 또 성폭력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스토킹 그다음에 디지털 폭력이라고 하는 거니 뭐 이제 불법 촬영이라던가 아니면 또 그런 SNS 상의 어떤 공격이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을 하고 있는 네. 모든 것들을 다 해당이 하고요. 이러한 피해가 문제가 장기적이거나 또는 영구적으로 후유증이 오래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일들을 한번 겪으시면 일상생활에 돌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고 대인관계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하물며 사랑했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보면은 그 드라마나 영화의 영향도 좀 크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드라마에 보면 막 무작정 집 앞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뭐 이런 걸 굉장히 로맨틱하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상대의 뺨을 때리거나 뭐 물뺨, 뭐 김치뺨 뭐 이런 것도 많고 네, 맞아요. 물을 끼얹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의식 없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게 폭력이다라고 인식들을 많이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데이트 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질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네, 맞습니다. 실제 관련 범죄가 얼마나 늘고 있나요? 지금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제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가 13,939명으로 2020년에 8,951명을 대비해서 55.7%나 증가했고요. 굉장히 많네요. 네, 이 중 구속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310명으로 2.22%에만 불과했습니다. 또 한국 여성의 전화가 올해 3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된 여성은 지난해에만 최소 138명이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세태를 반영해서 요즘은 안전 이별이라는 말까지 생겼고요. 연인과 이별할 때 스토킹이나 폭행, 감금 당하지 않고 사진 유출 협박을 받지 않으면서 안위를 보호받는 무탈한 이별을 이러한 안전 이별이라고 합니다. 이별하는데도 이렇게 안전이 필요하다니. 네.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데이트 폭력이 데이트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 많았는데 최근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들도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던 사건인데 잠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던 사건이라고 하면은 의대생 살인 사건, 이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지난 5월 6일 얼마 안 됐습니다. 수능 만점을 받아서 굉장히 또 이슈가 됐던 명문대 의대생이 맞아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격분해서 서울 강남 고층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이용해 수차례 공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인데요. 이후 의대생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고 경찰은 범행 전에 흉기를 구입하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봤을 때 계획 범죄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 3월에도 여기서 가까운 경기도 화성에서 이별 통보를 하러 찾아온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그다음에 같이 온 어머니까지 공격해서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피의자의 신상과 사진도 공개했고요. 네. 또 4월에는 경남 거제에서 19살 대학생 여성이 동갑내기 전 남자친구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또 지난해에는 예비 신부를 200차례나 가까이 흉기를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들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건들이 있었네요. 아니 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은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경우에 당연히 살인죄가 적용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형법 250조 살인죄가 적용돼서 사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데 약간 이게 계획적이냐 아니면 우발적 살인이냐 따라서 좀 형의 양형이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근데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물론 계획적이면 더 심하게 처벌을 해야겠지만 살인죄보다 더 심한 처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똑같은 맞습니다. 살인죄인데 이게 뭐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이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긴 합니다. 자 그러면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는 어쨌든 뭐 무차별 폭행이든 어떤 스토킹이든 여러 가지 보통의 데이트 폭력 사건들은 현재 법으로 어떻게 처벌을 하고 있나요? 네, 딱 우리 그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규정되는 전담하는 법은 없지만 데이트 폭력의 행위 유형에 따라 형법,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스토킹 처벌법, 성폭력 방지 특별법 등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처벌이 가능하고요. 네. 형법상 폭행죄의 경우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아래의 벌금. 그다음에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네. 하면은 스토킹 처벌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제 흉기 또는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정폭력하고 조금 비슷한데 가정폭력은 네. 이제 법적인 부부일 경우인 거고 그게 이제 연인 관계가 됐을 때 데이트 폭력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네. 연인 간의 사적인 다툼이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 건 물론이고 관련해서 처벌법도 너무 약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교제하고 이런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간이 아니다니까 법적으로 부부간이 아니다 보니까 가정폭력으로 의율하거나 가정폭력 처벌법의 대상이 되지 않아서 가정폭력 처벌법은 일단이 이런 다툼 관계가 생기면 무조건 분리를 시키거든요. 네. 분리를 시키고 일단 접근 금지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어 오면서 강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것도 이제 개정된 지가 얼마 되진 않았죠. 근데 이러한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는 사실 관계가 뭐 1년 사귄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1년 이상 사귄 사람도 있겠지만 교제 기간이 굉장히 짧은 사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의율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는 뭐 반복적으로 만약에 스토킹이다. 그러면 스토킹 처벌법상 의율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일반적인 그냥 형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처벌할 수밖에 없다 보니 무조건적으로 뭐 분리 조치를 한다거나 접근 금지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선행 절차가 좀 이루어지지 않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러면 이것도 반의사 불벌죄인가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원치 않을 때 처벌이 가능한지 안 한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폭행 자체가 형법상 폭행 자체가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네, 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소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합의가 되면 어쩔 수 없네요. 네,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그래서 연인 간에 보통 첫 번 한두 번 정도 그냥 그냥 싸우다가 뭐 때렸다 아니면 뭐 약간 좀 미쳤다가 다쳤다. 네, 협박을 했다. 뭐 이런 식의 하는 행위를 심각하게 보지 않고 그냥 또 경찰에 신고도 안 할 뿐더러 뭐 설사 누군가가 보고서 제3자에 신고했다 하더라도 거의 이제 반의사 불벌죄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제 친구의 경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술에 취하면 좀 폭력적으로 변해요. 근데 술만 깨면 너무나 다정한 남자친구인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용서를 해주게 되고 용서를 그러니까 또 처벌을 못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문자창으로도 6198님께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정신적인 문제일까요?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피해자들이 적극적인 고발을 하지 않는다면 어쨌든 처벌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왜 적극적인 고발을 못 할까요? 아무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이고 많이 좋아했고 또 둘 사이에 또 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관련된 또 지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오래 사귈수록 또 아무래도 그냥 바로 헤어지기 쉽지 않을 만큼 여러 가지 또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그런 사연이 있고 역사가 있고 한데 그런 사람한테 한때 내가 너무 사랑했고 뭐 평생을 생각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을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때로는 본인의 정보를 또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보복범죄. 그렇죠. 오히려 역으로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도 되죠. 또 가족들도 다 알고 주변 지인들도 다 알고 그리고 또 나의 어떤 은밀한 정보를 또 알고 있다. 그러면 또 그거를 욱하는 마음에 여기저기 또 퍼뜨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쉽게 고소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런 거 있죠. 예전에도 뭔가 강력하게 나로부터 저 사람을 떨어뜨려 줄 수 있다면 내가 고발을 하고 신고를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에서는 합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인터뷰를 하신 피해자분의 이야기도 들었는데 자 그럼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법률적으로 어떤 점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일단이 이러한 데이트 폭력의 경우가 가장 큰 문제가 일단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연인이라는 어떤 그런 특수한 그룹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은 가족보다는 약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더 강렬한 의미를 또 지니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더 일반적인 어떤 그런 지인 관계하고는 또 다르단 말입니다. 남녀 관계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데이트 폭력 사건이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 기타 가정 폭력 같이 일단 무조건 분리 조치 시키는 게 또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사태가 진정이 될 때까지는 접근 금지를 한다거나 서 연락도 조차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의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반의사 불벌죄인 폭행죄가 이런 케이스에는 지금 스토킹도 올해 1월부터는 지금 반의사 불벌죄가 없어졌거든요. 삭제가 네, 됐듯이 이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이 안 되게끔 그러게끔 해서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게끔 피해자가 곤란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어떤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현재 국회에서 교제 폭력 방지 관련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가 돼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네네. 심각한 관련된 사건들이 벌어진다. 그럼 관련 법안들이 발의는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계속해서 처리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지금 19대 국회부터 21대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만 10여 건이 넘고요. 지금 계속 수년째 계류 중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여러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익도 고려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또 악용될 염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재반 장치들을 좀 제대로 또 들어가지 않은 한 이 법을 만들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법의 미비 때문에 어떤 교제 폭력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도록 보완하는 법안들이 빨리 하루속히 통과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협박을 하는 경우들도 꽤 많다고 들었어요. 뭐 비밀을 폭로한다거나 헤어진 목숨을 끊겠다. 이런 식의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죠. 네. 실제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는 보통 매달리고 용서를 구하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 해도 이제 아니야 난 더 이상 안 되겠어 너랑 헤어져야겠다 의사가 확실하다 그러면 이제 주로 나오는 게 그러면 너와 나 있었던 거 다 폭로할 거야 너희 가족한테도 다 얘기하고 네 친구들 너 주변 사람들 너 회사 뭐 만약 학교면 학교 사람들한테도 다 얘기할 거야 나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그리고 그래도 마음대로 해 뭐 그럼 그래 그럼 너가 헤어진다 그러면은 나 죽을 거야 내가 죽으면은 너 때문인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협박을 하는 거죠. 이것도 당연히 데이트 폭력입니다. 형사상 협박죄에도 해당하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OBS 법전 시간 이 데이트 폭력, 교제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협박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너의 은밀한 비밀을 폭로하겠다. 너의 직장에, 너의 가족들에게, 아는 지인들에게, 혹은 헤어지면 나는 목숨을 끊겠다. 뭐 이런 식의 폭행이죠. 이것도 이런 여러 가지 뭐 협박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관련된 사례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실제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었는데 저희 상담자분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헤어진 여자친구가 이별 통보를 취소해라 하면서 계속 괴롭히고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냐라고 하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분은 약 2년을 만난 여자친구에게 몇 달 전 이별을 통보했는데 그 이후에 여자친구가 너를 기다리느라 결혼할 시기를 놓쳤으니 나를 책임져라 하면서 이별 통보를 취소할 것을 막 종용하셨고요. 네. 이에 상담자분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이분의 이제 은밀한 비밀을 SNS 팔로워 및 지인들에게 폭로해 버리고 나도 이제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는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폭로한 건 아니고 폭로하겠다라고. 네. 이에 이제 저희 의뢰인께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러면서 찾아오셨는데 최근에 청주지방법원의 그 하급심 판례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처음에는 헤어지자고 했더니 헤어지지 말자 이렇게 용서를 빌었다가 두 번째에는 나한테 계속 헤어지자고 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이 모든 너하고 있었던 뭐 사진이나 그 은밀한 뭐 관계를 우리가 이제 뭐 여행 갔던 때 찍었던 사진, 그다음에 너의 비밀 이런 거 다 폭로할 거야. 회사에 다 폭로할. 그래도 이제 이분이 계속 가만히 있자. 그 다음에는 막 죽겠다, 나 죽어버릴 거야 하면서 여러 번 이렇게 협박을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사건에 징역 4월이 나오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비슷한 사건으로 그 전에도 이제 또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그 전에도 그런 사건을 저질러서 집행유예 기간에 또 저질러서 가중처벌된 사안이나 구체적으로 협박을 왜 했냐, 협박의 상황이 어떠하냐, 그다음 협박의 내용이 얼마나 뭐 심각하고 또 중하냐 이거에 따라서 재질이 나쁘다, 또 개전이 정이 없다라고 하면이 더 이제 일반적인 협박보다는 더 강한 처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건에도 이런 경우 이렇게 비슷한 그쵸. 사건이. 였던 거죠. 근데 진짜 이런 얘기 듣다 보면 사람 잘 만나는 거 그리고 아무리 정말 정성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서 사람을 만났지만 서로 간에 안 맞아서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게 연인이든 아니면 뭐 다른 관계든지 간에 잘 헤어지는 거 이런 것도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책들도 나오고 맞아요. 그런 프로그램들도 생기고 막 이러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왜 그렇게 어려우셨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네, 들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제가 최근에 뭐 OTT 서비스에서 봤는데 그런 영화 제목이 있더라고요. 사랑할 때 나는 최악이 된다. 네. 그게 아마 슬프다 슬퍼. 참나. 참 누구나 다 사랑할 때 제일 예쁘고 제일 네. 멋지고 제일 근사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최악이 된다.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다 스스로에 좀 맞습니다. 돌아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분은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제 살해자분 같은 네. 경우에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계속 그 전 연인이 너무나 계속 극단적인 협박을 계속 하시고 그 협박을 또 주겠다고 하니까 이걸 또 무시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본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일단은 설득을 해서 네. 고소를 하게 되었고 결국 이제 반복적으로 연락을 거부했는데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의 협박을 하는 게 스토킹에 해당된다고 보아서 스토킹 처벌법상 긴급 조치 처분이 나와서 이제 접근 금지도 받았고 그다음에 이분도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또 처벌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근데 기존에 그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이셔서 실형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항소심에서 저희가 이제 합의를 해서 이제 집행유예가 다시 될 수는 있었으나 이제 쉽지 않은 그런. 그렇군요. 여러 가지 죄가 좀 이렇게 반복된 분이셨네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어쨌든 나도 좀 참아보려 했지만 나 역시도 데이트 폭력이 교제 폭력의 피해자인 것 같다. 나도 이제 더 이상 참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될까요? 일단이 스토킹 범죄,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은
일단은 스토킹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한테 연락을 하고 그런 식으로 찾아와서 협박을 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그게 다 스토킹이죠. 예, 그게 다 스토킹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올해 1월부터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의하면은 굉장히 좀 강경화돼서 그 스토킹 혐의자한테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그다음에 그 스토킹 범죄자한테 보호관찰 명령을 또 내릴 수 있게끔 또 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네. 만약에 또 이런 피해자가 있다, 그러면 일단은 이분이 가정폭력처럼 주거지를 일단 숨겨야 되고 몸을 피신하셔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그러한 그 쉼터 같이 지원 시설 얼마간에 이제 피신할 수 있는 그런 기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스토킹 범죄를 이제 많이 돕는 그런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돕고 하는 그런 법으로 많이 개정이 되었다는 거를 또 기억을 하셔서 그리고 또 저희가 요즘에 이제 이런 스토킹 사건이나 이런 데이트 폭력 사건들을 처리하다 보면이 경찰에서도 좀 굉장히 많이 엄중하게 대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는 굉장히 그 이제 바로 그 위치 추적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시계 같은 걸 차고 있어서 내가 만약에 위험하다, 그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면 누르면은 바로 경찰에 출동해서 이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안전 조치도 취해주고 그다음에 접근 금지도 이제 해주는 그런 등의 이런 절차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내가 만약에 데이트 폭력을 경험을 했다. 그러면 바로 단호하게 일단은 단호한 태도를 보이셔서 가능한 한 경찰에 신고하고 빨리 헤어지는 게 제일 좋으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뭐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부모님이나 주변 가까운 지인한테 이러한 사정을 다 알리고 그다음에 증거를 수집을 하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을 만났다 하면은 증거 수집 차원과 안전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곳, 그다음에 CCTV가 있는 곳 그렇죠. 이런 곳에서 만나시고 그다음에 대화자간 대화의 녹음은 합법이니까 녹음을 할 수 있다면 상황을 또 녹음도 해두시고 이런 또 귀신같이 알아요, 근데. 네. 근데 본인이 녹음한다고 또 알면 또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준비해 두시면서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계속 이렇게 뭔가 좀 여지를 두지 말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주변에도 2명이나 연인과 사귀다 헤어지자 했는데 죽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둘 다 이혼을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한순간에 감정을 정리 못해서 서로의 인생에 시간 낭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도 주셨고요. 그리고 데이트 폭력 법보다 주먹이 먼저 와 닿으니 일단 도피를 하나 봅니다. 이런 얘기도 주셨고요. 이게 참 슬픈 얘기네요. 법보다 주먹이 먼저 와 닿는다. 법이 더 강해져야 되는데. 그러게요. 법을 함께하고 계신 우리 변호사님은 참 씁쓸한 표정으로 절 바라봐 주십니다. 네. 자, 오늘 데이트 폭력, 교제 폭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OBS 법전 시간 구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